김태우라고 합니다. 앞서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영주 대표님 발언은 중간에서 들었지만 고충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우리 유 박사님, 정말 느낌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좀 알려진 분들한테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안보 문제만 가지고 줄기차게 강의하고 뭐 글 쓰고 뭐 제가 지금까지 글 쓴 게 한 3,500개 정도 글을 쓴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안보 문제, 그 중에서도 핵 문제만 가지고 줄기차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토픽에 대해서 별로 제가 글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토탈 한 50개 정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발언을 했더니만 고영주 대표님께서 그걸 가지고 꼭 강의를 한번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제가 이 제목을 썼습니다. 보수와 진보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 전략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안보와 통일을 왜 이게 붙이느냐 하면 오늘 이 강의는 아닙니다. 안보 통일 얘기는 사례로 조금만 할 건데요. 어떤 거는 보수적으로 반드시 접근해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제목을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50분에 시작을 했는데 뭐 원래 제가 한 70분 강의할 생각하고 만든 자료들인데 그보다는 더 짧게 해야 되겠죠? 짧게 좀. 죄송합니다. 예, 좀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이 양동환 교수님 책을 보면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정의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정말로 쉽게 얘기를 하면 좌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프랑스 대혁명에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절대 환경을 무너뜨리고 이제 인간이 인간답게 좀 대접받고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해서 국민의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왼쪽 오른쪽 앉은 사람들을 놓고 좌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다시 그 국민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보수 진보로 다시 나눠지는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보수는 뭐냐 그러면 원래 의미가 보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전통 가치 이런 걸 함부로 버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변화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수가 하고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진보는 뭐냐? 가급적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보자. 목적은 똑같은 겁니다. 보수, 진보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둘 다 좋은 겁니다. 둘 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것부터가 지금 왜곡이 되어 있어요. 원래 보수, 진보는 상호 보완적인 생각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국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좌우라고 하는 얘기가 이 19세기 유럽, 그러니까 그때 막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발호하고 1917년에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난 그 직후부터는 좌우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사회주의를 지향하느냐 자본주의를 지향하느냐 이렇게 딱 갈립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아까 앞에서 우리 잘 말씀하셨잖아요. 사유재산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하고 같이 붙어가는 거죠. 그게 우호가 되는 것이고요. 이 러시아 혁명을 지향하는, 러시아식 혁명을 지향하는 과격한 사람도 있고 온건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회주의자들이 다 좌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게 이제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8.15 해방 직후부터는 이제 명확하죠. 북한의 인민공화국을 설립하는 데 지지하는 사람, 인민위원회 만들겠다는 사람, 소위 사회주의식 체제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좌익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우익이고, 이게 좌우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1980년대부터는 운동권이 등장하죠. 운동권.
저는 1970년대 초반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제보고 운동권이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때 학생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했지 이 운동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80년부터 운동권이 생기면서 대한민국 이 땅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 생기고요. 거기에 반대하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사람, 이게 좌우로 나눠진 건데 숫자로 보면요, 당연히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됩니다. 전체 숫자를 놓고 볼 때 소위 이 젊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표 선거만 하면 막 찍어대잖아요. 그러면서 걔네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들은 운동권들인데, 그러니까 소위 좌익들의 이념 구현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 진보 세력들이. 그런데 그 진보라고 하는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해봤어요. 이 중에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달라니까 손 거의 안 들어요. 다 진보냐 아니까 그렇대요. 근데 북한 가서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거든요. 걔네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소위 여기서 자유우파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는 자유우파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그 용어가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별로 전략적이지 않고 유리하지 않아요. 자유우파라고 그러는 이 용어가 은근히 진보 성향의 젊은이들을 배제하고 부르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데 별로 좋은 용어가 못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진보, 북한식 사회주의도 싫어하고 사회주의도 싫어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그러나 자기는 진보다. 이 사람들이 우리 동지입니까 적입니까? 이 사람들을 동지로 삼지 못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는 지켜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식 체제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에 불과한데, 그러니 정치 세력은 다 걔네들이 다 잡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투표 성향을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용어 전술에서 쟤네들이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남용되고 있는 용어가요, 이런 겁니다. 민주, 통일, 진보. 이거 막 형편없이 쟤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써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 몇 개를 설명했습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요, 마이크를 잡고 그걸 강조하면요, 그 사람은 극우로 불립니다. 극우.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이렇게 매도를 해놨죠. 극우 또는 극보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두 번째 속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고 다수의 보수 성향이 있는 소위 이 60대, 70대 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하죠.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분들 아닙니까?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 들고 흔들었던 분들이 이념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수구골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용어 자체가 수구골통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부르는데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선호하는데, 그러나 성향 진보다, 보수 진보에서는 진보다. 그러니까 과감한 변화,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진보예요. 아무 문제 없는 진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진보라고 불러요. 문제는 그 밑에 나옵니다. 좌파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를 진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좌파는 PD 계열과 NL 계열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PD는 People's Democracy,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요거는 사회주의가 정한 그 원칙 그대로 정직하게 사회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자체는 나쁜 제도인데 그 제도를 순수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NL은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노선 아닙니까? 요거는 사회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북한식 사회주의,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회주의를 공부한 사람은 북한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주의 사회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악랄하게 왜곡시킨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소위 주체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그래서 주사파라고 부르잖아요. PD하고 NL 양쪽 계열이 대한민국에 있는 운동권 양대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어느 쪽이 더 악다구니가 셀까요? NL이 훨씬 셉니다. NL이. 그 돌아가신 노회찬 씨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사회주의자 아닙니까? 근데 자기 PD거든요. PD들은 북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끔 비판합니다. 북한의 뭐 이렇게 이 상속, 권력 상속, 개성, 핵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NL은 뭐 여자롭죠. NL은 절대로 이 백두 혈통에 대해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못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진보라고 불러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저 세력에 선거만 되면 표 찍어주는 진보들이 이 NLPD들이 자기들하고 동료인 진보인 걸로 착각하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사실은 걔네들 우리 편인데 표는 저쪽에 다 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번성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에 통일, 주체 통일. 주체 통일은 뭐 말하자면 한반도의 공산화 아닙니까? 북한식으로 통일하는 게 주체 통일인데 이 주체 통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운동권들이 다 민족 통일, 평화 통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요. 북한이 원하는 주체 통일이 아니고는 평화 통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제 말씀을 믿어주십시오. 제가 멕시코 통일연구원장을 한 사람이고 이 문제에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고 다 정리를 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하고 싸우지 않고 통일하면요. 평화통일 그러면 아니 우리 식으로 왜 평화통일 안 되느냐.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식으로 평화통일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느 날 체제를 포기하고 우리 체제를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보다 더 많은 군대 갖고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고 철저하게 똘똘 뭉쳐있는 북한 정권이 미친 개고기를 먹지 않고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평화통일하면 나쁜 얘기가 아닌데 사실은 주체통일이에요. 사실은 주체통일이에요. 그러니까 평화통일로 가면서 우리식 통일을 할 수 있는 길이 굳이 있다면 그거는 흡수통일밖에 없습니다. 북한 체제가 저절로 무너져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대한민국 위주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한다 그러면 체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서는 체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면 북한을 적대시해서 남북 관계를 경직시키고 전쟁으로 몰고 가는 대결광으로 몰리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쟁광, 대결주의자로 좌파들에 의해서 용어 전술에 그냥 매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용어들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전파하지 않으면 참 앞으로 어렵다. 지금 젊은 신문기자들요 맵도 모르고 오염된 용어들을 그대로 다 기사를 씁니다. 그대로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막 제가 쳐다보면 이거 어느 세월에 이 문제를 바로잡느냐. 지금 걱정이 참 많죠. 자 이제 맨 처음 제가 숫자적으로는 사실 사회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적다. 그런데 왜 선거가 되면 쟤네들이 판판이 이기느냐. 오른쪽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소위 보수 진보 스펙트럼으로 나누어 놓은 건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보수 진보이기도 하고 좌우 스펙트럼과 보수 진보 같이 들었는데요. 이게 한국식 스펙트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스펙트럼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른쪽에 푸른 색깔을 띤 쪽이 우파입니다. 우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진 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파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 거예요. 진보는 좌파가 아닙니다. 우파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진보는 우파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으로 가면 중간에 중도를 거쳐서 빨개지는데 그게 좌파고요. 그 좌파는 방금 말씀드린 NL도 있고 PD도 있고요. 근데 얘네들이 위장진보 아닙니까? 진보라고 스스로를 참칭하지만 사실은 좌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보들이 선거 때만 되면요. 저쪽 정당을 찍어요. 저쪽 정당을 찍어요. 이 현상을요. 제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글을 쓸 때 사실 제 딸을 생각하고 그 글을 썼어요.
제 딸이 5년 전에 홍준표하고 또 누가 나서 문재인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너 그래도 믿든 곱든 홍준표 찍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니까 아빠 홍준표 싫어. 그러니까 우리 딸은요, 우리 딸도 93학번쯤 돼요, 큰 딸이. 그런데 그때 뭐 제가 마흔도 채 안 된 나이에 신문사 영어신문사에 국장을 하고 있어서 지대로는 잘 나가고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대화할 데가 없어요. 지금 지대로 바쁘고 나 내대로 바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막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 얘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빠도 일종의 골통이야. 이래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나도 홍준표 문제 많은 거 안다. 인간성도 딱딱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매력이 없고 다 아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 너는 결코 저쪽 정당을 찍어서 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위의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국힘당 있고 뭐 또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이 다 오른쪽은 다 보수인 걸로 생각하지만요. 국힘당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좌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파냐? 우파 색깔도 없어요. 솔직하게 머릿속에 든 거는 입신 영달 기회주의 처세주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정치하는 거 보세요. 언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천합니까? 전부 자기 똘마니 될 놈들 옆에 주렁주렁 달고 공천해서 국회의원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당내 세력 모아서 안에 경선하면 대선 후보 되고 지역구도 이놈의 지역구도 때문에 그냥 막대기만 꽂아도 되잖아요. 간첩도 그냥 6선 7선 계속 당선돼요. 저쪽에서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도. 이런 구도를 젊은 사람들이 보고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환멸을. 그러니까 이건 지금요, 이 처세주의자들 썩은 사람들은 좌우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진보라 그래도 사회주의 생각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게 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 돈 벌고 지 오래 뭐 해먹고 권력 누리는 거 이쪽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다 좌우에 다 포진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위로 가면요 통해요. 그러니까 엿바가 먹기도 하고요. 야 내가 그 문제 안 삼으면 되니까 너도 이거 문제 삼지 마. 오케이 알아서 밀실하고요. 저길 다 통해요. 다 통해요. 지금 제가 사례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잡히는 게 많죠. 제가 이 말씀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좌파고 이 사람들이 무슨 우파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만 하면 제가 표를 꺼놨죠. 그 사람들이 한쪽 정당으로 표를 주고 이 소위 태극기 들고 흔들고 자유민주주의 외치는 이 할배 할머니들만 이쪽에 표를 찍으니 선거만 하면 매일 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선거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만약에 누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진보와 보수를 한편으로 묶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희망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저 국힘당 저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고는 절대로 대한민국 장래는 없다. 절대로 장래가 없다. 저도 선거 때만 되면 국힘당 매번 찍어요. 왜? 대안이 없으니까 매번 찍어요. 근데 대체 세력이 나오지 않고는 정말 정치를 입신영달로 생각하지 않고 소위 막스 웨버가 얘기한 대로 소명으로 생각하는 이런 애국 보수, 애국 진보가 주축이 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이게 제가 확실하게 감정하고 있고 제가 이 설명을 제 자식들한테도 했어요. 제 딸한테도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뭐 밥 먹다가 앉아서 얘기하면 얘기가 길게 되지도 않고 막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글을 써서 딸한테 제일 먼저 보냈는데 우리 딸이 답을 이렇게 했어요. 아빠 눈시울을 붉히면서 읽었어요. 지금 참 그러니까 이게 내 딸도 하나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하고 전문가 생활을 한다고 바쁘게 돌아다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
죄책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 구도입니다. 정치 구도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만 이제 더 나가면 좋습니다. 한 발만 더 나가면 진보 보수. 자, 이제 제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진보와 보수는 다 우리 편이다. 다 우파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유우파, 뭐 보수 진영 이런 얘기보다는 애국 진영, 그리고 항상 애국 진보와 애국 보수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용어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굳이 사명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자면 이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하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위에서 그려 있는 소위 처세주의자들을 빼고 제대로 된 애국 보수라면 다 글쎄 변할 거는 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온 가치와 전통을 함부로 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가치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변화에 다 반대한다. 그건 골통이 되는 거죠. 그래 진보는 성향이 반대로 그래 나도 좋은 사회 만드는 게 목적인데 과감하게 변화하고 개방적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좀 젊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진취적이고 변화를 향한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디지털 시대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창의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진보 쪽이 많은 거예요. 이 양쪽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사명이 다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건 뭐냐면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좌파 얘기 별로 안 할 겁니다. 진보 보수 얘기만 하는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켜야 될 덕목이 바로 애국, 봉사, 반부패, 유연성, 날개 인생 이런 겁니다. 유연성이 그래서 뭐냐면요. 저 사람은 골통이야, 저 사람은 보수야 이렇게 낙인 찍지 말고요. 자세히 보면 한 사람마다 어떤 분야에서는 보수고 어떤 정책 분야에서는 진보인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보 문제, 핵 문제에서는 굉장히 정통 논리만 펼치니까 김태호 박사는 수구 골통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전공하는 안보 분야에서만 그런 것이지 다른 분야에 가면 저도 진보합니다. 예? 저도 진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낙인 찍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진보 보수가 상호 이 뮤추얼 어코모데이션을 하면서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이런 유연성을 좀 가져야 되고 제가 이제 날개 인생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글 내용인데 제가 왜 이 글을 썼는지 이제 뭐 조금 짐작하실 겁니다. 이 자본주의의 가장 결정적인 결정이 뭐겠습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엊그저께 탈북자 김태산 씨 강연을 들었는데 제가 초빙해서 강연 들었는데 이번에 하신 말씀은 그대로 폐부를 찌르죠. 아니 우리 북조선 사람들이 남조선 사람보다 악다구리가 부족하냐 머리가 부족하냐 뭐가 재간 손재간이 부족하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외 나가보니까 대한민국 상품 막 그냥 인기가 있고 우리 북조선에서는 만드는 게 없어서 이런 병신짓을 하고 있니 도무지 그때 당시로서는 탈북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그것이 동기가 돼서 탈북을 했는데 그러니까 북조선에 없는 것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사유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사유재산을 주면 저게 굶어 죽을 놈 하나도 없다. 어? 이게 참 정말 그러니까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 어느 쪽 사회가 더 잘 사느냐 하는 결판은 이미 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자본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복지제도를 너무 키워가지고 능력 있고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나 집에서 빨빨 노는 사람이나 수입이 비슷하다면 그 사회는 전체적으로 부는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3배 4배 벌 수 있는데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농땡이를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경쟁 체제는 지켜나가야 되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탱하느냐 지탱하지 못하느냐 관건이 거기 있다고 봐요. 재벌 아들들이요 돈 가지고 그냥 야타족이 돼서 그냥 압구정도 가서 술이나 처먹고 마약하고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평생 그냥 비행기로 말하면 따뜻한 동체 안에서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뭐 술도 쉽게 먹고 비행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동체가 하늘에 안정되게 떠가기 위해서는 날개가 밖에서 그 혹한의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양력을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지금 떠받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인간들은 비행기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들은 날개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살아가도록 계속 찬 공기가 부딪히는 역할. 그래서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 날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가고 있구나. 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날개가 튼튼하게 버텨주도록 뒷받침을 하고 봉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눔을 해야 되고 기부를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또다시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유혹에 빠지는구나. 그런 걸 빼줘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뭐 한 50억까지 버는 거는 네 맘대로 열심히 벌고 글쎄 뭐 좀 욕심 좀 더 내면 한 100억까지도 아파트 좋은 거 살고 뭐 또 너희 자식한테 집 한 채 주고 그까지 좋겠다. 그러나 재산이 500억 전역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돈이 지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예? 도대체 지금 우리 사회에 우파단체들이 돈이 없어 찔찔찔찔 내는데 부자들이 돈 기부하면 세무조사 받는다고 그냥 꽁꽁 동여매고 좌파들은 기업체에 가가지고 우리말 안 들으면 돈 안 들으면 너희들 좋지 않아? 예?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좌파 단체들만 돈 다 쓰고 우파 단체들은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이런 체제로 가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간다. 그러면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글을 쓴 것이고 우리 아들, 딸들, 너희들도 날개 인생을 살도록 노력해달라. 만약에 돈 실컷 벌고 사회봉사 실컷 하고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마지막에 다시 동체에 돌아서 여생을 즐기는 거 좋다. 그건 당당한 동체 인생이다. 그런데 처음 날 때부터 아버지 엄마 잘 만나서 띵띵거리고 돈만 쓰고 가난한 사람들의 애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은 쓰레기 동체 인간들이다. 사실 제 글이 그런 겁니다. 동의되십니까? 네. 박수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기 제가 몇 사람들 예를 들었는데요. 시간이 없어 예를 다 들 수는 없습니다. 저 카네기, 철광한 카네기, 그 철강에서 떼돈을 벌었는데 66시가 딱 되니까 딱 사업을 손대고 자기가 번 돈을 전부 그냥 다 풀기 시작했는데 미국 전역에 카네기가 세운 도서관이 2,500개가 넘어요. 네. 카네기 공대, 카네기 평화재단,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 전부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남긴 말이 그겁니다. 사람이 부자인 채로 죽는다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죠. 이런 부자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어요. 이런 부자들이. 네?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들, 스탠포드니 뭐니 이 대학들이요. 대부분이요. 많은 경우가 전부 다 회사들이 돈을 내고 부자들이 돈을 내서 세운 대학들입니다. 미국이요 저렇게 엉망진창이잖아요. 흑백 문제, 인종 문제, 범죄, 총기 사건 일어나는데 저 체제가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끄떡없이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미국이 자본주의가 노출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결정을 메워가면서 미국 체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카크 다글라스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6천만 불 재산을 자기 자식한테 단 1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부 의료 장학금으로 다 내놨습니다. 오드리 헵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로마의 휴일 그 예쁜 오드리 헵번도 영화에서 손 떼고 나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이들 돌보면서 살다 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수두하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언급이 필요하신 분 오늘 안 오셨는데 우리 김박 회장님 저는 참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이승만 박정희 요즘 젊은 애들이 이승만 박정희를 거론하면 골통이 수골통이라고 해서 저 아무도 안 하는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저기다 돈도 대시고
거기 열심히 같이 일하시는 우리 고영주 대표님 또 이승우 총장님 사실 이게 다 날개 인생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부심을 느끼셔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날개로 살다 간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한국 전쟁 때 이 땅에서 전사한 3만 7천 명 미군, 예? 지금 여기 사진이 나오지만 토탈 4만 3,769명의 미군 전사자 이름이 워싱턴의 코리안 워 메모리얼에 벽으로 씌워져 있죠. 이 사람들은 남의 나라에 와서 대한민국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수녀님들, 이 수녀님 참 유명한 분들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레트 오스트리아 분이죠. 60년대 20대 꽃다운 나이로 소록도에 들어와서 저 한센병 환자들한테 40년 이상을 봉사하고 할머니가 돼서 체력이 떨어져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갔어요. 너무 고마운 인사 말도 안 듣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분들 초대를 했는데 한 분은 치매기가 있어서 못 오시고 한 분은 오시고 뭐 그런 참 슬픈데 좌우지간 이루다 예로 들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로서 번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말고 이 성공한 사람들이 나눔을 실행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제